법률행위 유효 요건을 보고 있고요. 그 중에 법률의 목적 갖춰질 요건을 보고 있으며 그 중에 네 번째 사회적 타당성을 보고 있고요. 사회적 타당성 중에서 반사회 질서 행위를 보고 있습니다. 반사회 질서 첫 번째가 반사회 질서 행위인 거 아닌 거 대법원 판례였고 구별해야 된다 그랬고,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게 부동산 이중매매라고 그랬습니다. 자, 부동산 이중매매가 뭐냐? 말 그대로 부동산을 두 번 이상 파는 거예요. 갑이 을에게 A 토지를 팔았어요. 1억에. 그런데 등기를 넘겨주기 전에 2억을 주겠다는 놈이 나타났어. 그놈하고 또 계약을 해. 이렇게 1월 10일 날 갑과 을이 매매, 1월 20일 날 을과 갑과 병이 매매. 이렇게 하나의 부동산을 두 번 이상 매매 계약을 한 걸 이중매매라고 하는데, 여기서 얘를 제1 매수인이라 하고 얘를 제2 매수인이라 하자. 제1매매, 제2매매라 하자. 이때 제1 매수인 을과 제2 매수인 병 중에서 누구에게 우선권이 있는가에 문제가 일단 생겨요. 그죠? 그런데 우리 대법원 우선권 없다. 평등하다. 을도 병도 평등하다. 다시 말해서 계약을 먼저 했다 해서 우선권이 있는 거 아니고 돈 더 주기로 했다 해서 우선권이 있는 게 아니다. 일단 제1매매와 제2매매는 각 매매는 유효하고 각 매수인은 평등하고, 따라서 그 결과 먼저 소유권 등기를 넘겨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대법원 판례 확고한 태도입니다. 자,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누구에게 등기를 넘겨주나? 병에게 등기를 넘겨주겠죠. 2배를 주니까. 따라서 먼저 등기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병이 먼저 등기를 했다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등기를 넘겨받지 못하게 된 제1 매수인은 갑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그죠? 갑에게 책임을 야, 너 나하고 계약을 해놓고 왜 또 병하고 계약하고 병한테 넘겨줬냐, 이 나쁜 놈아. 책임져라. 이렇게 되겠죠. 그 책임이 뭐냐? 나중에 계약법에서 보게 되는 채무 불이행 책임이란 거예요. 채무 불이행 책임의 내용이 뭐냐? 을은 갑과의 계약을 없었던 걸로 하고 해제, 계약금 준 걸 돌려받고, 이거 원상회복, 따로 뭘 청구하게 됩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요렇게 처리하는 게 원칙이다. 부동산을 2중으로 팔던 3중으로 팔던 상관없다. 각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각 매수인은 평등하며, 따라서 핵심, 먼저 등기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제1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게 된다. 이게 원칙. 단 예외, 제1매매가 있었고 제2매매가 있었는데 요 제2매매가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 무효가 되는 경우. 반사회 질서 행위로 우리 대법원이 할 때 제1매매도 유효하고 제2매매도 유효하기 때문에 먼저 등기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예외적으로 제2매매가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 제2매매가 무효가 된다면 병에게 이전되어 있는 등기도 무효가 된다. 등기도. 지금 이 A토지 등기부라는 부동산에 관해서 권리를 기록한 장부, 그게 등기부인데, 여기에 소유권자가 갑에서 소유권자 병으로 이전이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자를 바꿔서 기록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등기가 원칙은 유효해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이렇게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
등기가 무효라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원래는 먼저 등기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해야 되지만 제2매매가 반사의 질서에는 무효일 때는 병 등기가 무효가 된다. 따라서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게 판례.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무효가 되는가? 요건. 두 가지 요건. 매도인의 제1매수인에 대한 배신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거를 법에서는 배임행위라고 해요. 자, 이때 배임행위가 되려면요,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제2매매 계약을 하는 경우, 이건 배임행위가 아닙니다. 중도금을 받은 상태에서 제2매매 계약을 해야 배임행위가 됩니다.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는 얘는 받은 계약금의 2배를 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을로부터 받은 계약금의 2배를 을에게 돌려주면 갑은 정당하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팔아넘긴 건 배임행위가 아니고요. 중도금 다만 얼마라도 받은 상태에서 팔아넘겼을 때 이때 배임행위가 된다가 판례입니다. 자, 두 번째, 이런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제2매수인이 적극적으로 가담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 적극 가담이 뭐냐? 세 가지를 갖춰야 됩니다. 첫째가 이미 팔렸다는 사실을 병이 알고 있어야 돼요. 병이 갑한테 가서 땅 팔아라 그랬더니 갑이 이미 을한테 팔았다. 그럼 병은 자기가 사고자 하는 땅이 이미 팔렸다는 걸 알게 됐죠. 자, 알게 됐다면 보통은 포기하고 물러나는 게 사회 질서입니다. 그죠? 내가 먼저 사고자 했던 게 다른 사람이 샀으니까 팔렸다는 사실 알았다면 아, 내가 한 발 늦었구나. 포기하고 물러나는 게 사회 질서예요. 그런데 병은 반대야. 더 달려들어. 2배 줄 테니 팔아라. 그래서 결국 갑이 넘어갔어. 계약을 체결하고. 이게 적극가담이에요. 조심하셔야 될 게 단순히 팔렸다는 걸 알면서 계약을 했어. 이건 적극가담이 아닙니다. 병이 먼저 팔으라고 요청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미 팔렸다는 사실 안 병이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갑이 2배를 주면 너한테 팔겠다 라고 갑이 꼬셔. 그래서 병이 계약을 했어. 자, 이때 병 팔렸다는 걸 알면서 계약했죠. 근데 병이 팔으라고 권유한 적은 없지. 그러니까 이건 적가담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제1매매가 있다는 사실, 타인에게 물건이 팔렸다는 사실 알면서 계약을 한 사실만으로는 적가담이 아니다 말이죠. 적가담에서 포인트는 두 번째 거예요. 이렇게 매도인의 제1매수인에 대한 배신행위와 그 매도인의 배신행위에 대한 제2매수인의 적극가담이 있다면 그 적가담은 세 가지 개념 요소. 제2매매 계약은 무효가 되고 제2매수인 등기는 무효가 된단 말이죠. 자, 그럼 이 효과 이거 무효죠. 그죠? 병은 권리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병이 만약에 이 A 토지를 다시 정에게 팔았을 때 정은 소유자로 등기가 된 병하고 거래를 하긴 했지만 병은 소유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정은 이런 사정을 병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을 몰랐든 선의, 알았든 악의 권리를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통 똥 밟은 정이라고 불러요. 똥 밟았어요, 정은.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해요. 병한테 준 대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지언정 결과적으로 소유권은 취득할 수가 없게 됩니다. 선악불문. 정이 나중에 저는 국가가 관리하는 등기를 믿고 거래했는데요. 저 좀 살려주세요.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너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왜? 권리자가 아닌 자와 거래했으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2매매계약이 반사회질성으로 무효일 때 제2매수인과 거래한 자를 전득자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이 전득자는 몰랐든 알았든 병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을 몰랐든 알았든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꼭 기억하세요. 자, 두 번째, 을은 소유권을 취득해야죠. 을이 소유권을 취득해야 돼요. 저거. 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갑으로부터 등기를 넘겨받아야 돼요. 갑으로부터 이렇게 등기를 넘겨받아야 돼요. 그럼 이건 어떻게 돼? 삭제해야 돼요. 저걸 삭제하지 않는 한 갑으로부터 직접 등기를 넘겨받을 수가 없어요. 을은 갑하고 거래했기 때문에 갑으로부터 등기를 넘겨받아야 돼요. 갑으로부터 등기를 넘겨받기 위해서는 먼저 이 병등기를 삭제해야 됩니다. 이거를 말소등기라고 해요. 자, 이때 병이 스스로 말소할 리는 없겠죠. 누군가가 말소를 청구해야 되겠죠. 자, 이때 갑이 병한테 말소하라. 청구 못합니다. 을이 병한테 직접 말소하라. 청구 못합니다. 갑도 을도 병한테 직접 자기의 이름으로, 갑은 갑의 이름으로, 을은 을의 이름으로 말소 청구 못합니다. 자, 이건 소송의 문제예요. 소송의 문제인데 등기를 삭제하지 않고 있는, 말소하지 않고 있는 갑을 상대로 말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될 때 소송을 제기하는 자를 원고라고 합니다. 원고, 갑, 피고, 병 안 받아줍니다. 원고, 을, 피고, 병 안 받아줘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원고, 갑을 대위한 을 요렇게 해야 받아줘요. 다시 말해서 병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은 갑이 갑의 이름으로 직접, 을이 을의 이름으로 직접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고요. 을이 갑의 이름으로 청구해야 돼요. 을이 갑의 이름으로. 그걸 갑을 대신한다라고 얘기해요. 이건 소송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우리 법원이 갑의 이름으로 직접 말소 청구, 을의 이름으로 직접 말소 청구하면 안 받아줘요. 안 받아주면서 이렇게 말을 해. 을, 네가 갑을 대신해서 말소를 청구해라. 그걸 대위소송이라고 해요. 그런 방식으로 말소를 청구해야만 법원은 받아줍니다. 소송과 관련된 경우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셔야 돼. 자, 병등기를 말소하는 방법. 갑이 직접, 을이 직접 말소 청구할 수 없고 을이 갑을 대신하여, 을이 갑을 대위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자, 두 개가 더 있어요. 두 개가 더 있는데 하나만 더 생각해보자. 하나만. 지금 병이라는 놈이 적극 가담을 해가지고 새치기 했죠. 그럼 을은 야, 세상 참 무섭네. 정신적 충격이 있겠죠. 없을까? 있겠지. 우리 대법원은요, 만약에 병이 적극 가담을 해서 제2매매가 무효가 됐다면 을은 병에 대하여 직접 불법 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병이 적극적으로 새치기 하는 행위를 보면 사람들은 충격을 받죠. 기분도 나쁘고. 여러분들이 줄 서 있는데 새치기 하는 거 보면 기분 좋아, 나빠? 정신적 충격. 그 손해배상이 위자료예요. 뭐라고요? 위자료. 그런 거 비슷한 거 청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제2매매가 반사회질성으로 무효가 되었을 때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 대하여 직접 뭐 할 수 있다? 불법 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세 가지 오늘 머릿속에 넣었습니다. 세 가지. 자, 45페이지를 보면요. 부동산 이중 매매라고 해서 원칙이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이 무효가 되는 경우 동그라미 1번, 2번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3번에 이중매매가 무효인 경우 제1매수인의 권리,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3번. 두 개. 다 기억해야 되지만 우리 한꺼번에 안 한다 그랬죠. 그죠? 한꺼번에 하면 머리 아프잖아. 지금 중요도에 따라서 기본이 되는 것들을 먼저 체크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오지게 어렵죠. 어쨌든 이중매매는 이렇게 원칙과 예외로 나눠서 확인하시고 예외의 경우에는 요건과 효과로 나눠서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 효과에 해당되는 거 딱 체크한 거 그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반사의 질서에서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이중매매고요. 세 번째로 보셔야 될 게 반사의 질서에서 46페이지를 가면 밑에 보면 동그라미 6번에 동기불법이라는 개념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자, 동기불법이라는 것은 먼저 동기가 뭐냐? 법률 행위를 하는 이유를 말해요. 이유. 갑이요. 창고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농가주택과 창고를 가지고 있는데 그 창고를 을이 빌려달래요. 그래서 돈 받고 빌려줬어요. 임대차 계약. 자기 물건을 돈 받고 빌려주는 걸 뭐라 한다? 임대차. 자, 이것도 법률 행위예요. 그런데 을이 창고를 빌리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이게 동기예요. 그런데 우리 무슨 매매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그 계약을 왜 하는지 이유를 물어볼까요? 안 물어볼까요? 안 물어봐요. 물건 팔 때 편의점 같은 데서 편의점 주인이 내가 편의점 물건 사는데 이거 왜 사십니까? 안 물어봐요. 동기 안 물어봐요. 물어보더라도 대답을 해줄 의무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매매계약 등에 있어서 동기는 고려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을이 이 창고를 빌리는 이유도 고려 대상이 아니야. 그런데 그 동기가 불법해. 도박장, 불법 도박장으로 사용해요. 이걸 동기의 불법이라고 해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 동기는 고려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야. 그러니까 이 임대차 계약은 원칙이 반사의 질서가 아니고 유효한 거예요. 설령 법률행위 동기가 불법하다 하더라도 동기는 원칙적으로 고려 대상이 아니니까 그 행위는 반사의 질서가 아니어서 유효다.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을의 이 불법한 동기가 갑에게 상대방에 표시를 했거나 나 이 도박장으로 사용할 거다 라고 표시를 했거나 표시는 안 했지만 어찌어찌 알려진 경우 을이 창고를 빌려서 도박장으로 사용하겠다는 사실을 그 동기를 갑에게 표시를 했거나 표시는 안 했지만 갑이 어찌어찌 알게 됐거나 동네 사람들이 소문이 났어. 불법 도박장 운영하는 놈이라고. 얼마 전에 기존 도박장이 털렸다는 사실이 소문이 돌았어. 그래서 새로운 도박장을 구하고 있다는 게 소문이 쫙 돈 상태에서 애가한테 왔어. 그럼 갑은 을이 직접적으로 도박장으로 사용할 생각이 있다는 걸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도박장으로 사용할 거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런 경우. 이럴 때 갑이 빌려줬어. 그럴 때는 무효가 된다. 그럴 때는 반사의 질서가 된다. 그거를 동기불법을 처리한 우리 판례의 태도. 그 6번에 나와 있죠. 동그라미 기억, 동그라미 니은. 이렇게. 됐죠? 이게 세 번째. 자, 네 번째. 반사의 질서로 무효가 됐어. 효과. 무효라는 건 뭐예요?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요. 매매계약이 무효다. 권리와 의무가 생기지 않았어. 예를 들어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의무가 없어. 그죠? 그러니까 돈을 주기 전이라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계약이 무효인데도 불구하고 뭐 계약금 따위를 준 게 있어. 그러면 안 줘도 되는 걸 줬죠. 상대방은 받으면 안 되는 걸 받았죠.
안 줘도 되는 걸 줬다, 받아서는 안 되는 걸 받았다. 이걸 부당이득이라고 해요. 무슨 이득? 부당이득. 그 돌려주면 돼.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부당이득 반환이 안 되는 경우. 요거를 불법 원인급여라고 해요. 여기서 불법 원인이란 반사회 질서행위를 말합니다. 불법 원인은 건 뭘 말한다고요? 반사회 질서행위. 반사회 질서 행위를 원인으로 뭘 줬다 이런 뜻이에요. 갑이 을에게 병을 죽여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계약금을 1,000만 원 줬다. 병을 죽여달라는 계약. 병을 죽여주면 1억을 주겠다는 계약. 살인 청부 계약. 반사회 질서입니다. 그 반사회 질서 행위에 기초하여 계약금을 1,000만 원을 줬다. 이게 불법 원인급여가 돼요. 이런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이 되면 반환 청구를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도박자금을 빌려줬다 못 돌려받는다. 뇌물을 줬다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살인 청부 계약을 하면서 착수금을 줬다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런 걸 다 뭐라 한다? 불법 원인 급여. 반사회 질서행위 거기에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에 세 줄이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세 줄만 보시면 되고요. 밑에 기역, 니은, 디귿 이런 건 안 봐도 됩니다. 밑에 리을까지 쫙 안 보셔도 됩니다. 불법 원인급여 자체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딱 반사회 질서 행위에서만 반사회 질서 행위에 해당될 때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되므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딱 그 정도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됐죠? 자, 반사회 질서에서 보셔야 될 내용들이 이게 전부예요. 요 정도 한 4덩어리 나서 보는 거예요. 반사회 질서 행위인가 아닌가? 부동산 이중매매 어떻게 처리하느냐? 동기부불법의 개념과 마지막으로 불법 원인 급여라는 개념. 그 정도 확인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49페이지에 보면요. 예제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제가. 갑은 자신의 X토지를 이렇게 매도하고 중도금을 수령한 후에 다시 병에게 팔고 등기까지 해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이중매매죠? 이중매매죠? 5번을 보세요. 만약 병의 대리인 무가 적극 가담했다. 자, 병의 대리인 무가 적극 가담했다면 이건 나중에 대리 가서 볼 건데 병의 적극 가담하고 똑같은 거예요. 병의 대리인 무가 적극 가담했다면 얘가 적극 가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뭐예요? 무효. 따라서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거 5번 틀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대리와 연결해서 지문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렇게 나와봐야 우리는 풀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중매매는 사례 형태 문제로 잘 나옵니다. 그 정도. 자, 반사회 질서 첫 번째로 봐는 게 이제 요거고요. 사회적 타당성에서. 자,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한 장 넘기면 불공정한 행위가 나왔습니다. 자, 이 불공정한 행위는요, 폭리 행위를 말합니다. 폭리 행위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10리터에 10,000원 하는 요소수를 요소수가 부족해서 똥끝이 타고 있는 디젤 화물차 운전자의 그 똥끝이 타는 상황을 이용해서 20만 원을 받았어. 20배의 폭리를 취했죠. 그죠? 이런 게 불공정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자, 불공정한 행위는 폭리 행위를 말한다. 두 번째, 이 폭리 행위는 반사회 질서 행위의 일종입니다. 즉 반사회 질서 행위 속에 뭐도 들어있어요? 불공정한 행위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이 되면 동시에 반사회 질서 행위에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04조는 103조의 예시 규정이라고 봅니다. 조문을 따로 뽑아놨을 뿐 반사회 질서 행위의 일종입니다. 그게 의에 나와 있죠. 자, 의 폭리 행위를 말하고
반사회 질서의 이쪽이다. 자, 두 번째,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폭리행위가 성립하려면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104조를 분석을 한 거예요. 104조에 보면 당사자의 궁박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적의 공정을 잃은 행위는 무효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를 법원이 해석을 해서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라고 정리를 해놨어요. 자, 세 가지 요건의 첫 번째가 주고 받은 게 현저하게 균형을 이뤄야 됩니다. 주고받은 게. 이걸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 이렇게 말해요. 주고받은 게 현저하게 가격 차이가 나야 돼. 이거를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이라고 하는데 첫째,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 현저하냐 기준은 없어요.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그때 달라요. 다시 말해서 상식을 가지고 판단해라. 뭘 가지고 판단한다? 상식. 아까 상식이 뭐였어요? 사회통념. 행위 당시, 계약을 할 당시에 사회통념에 따라 계약을 할 당시에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돼요. 다만 그 값어치는 당사자가 생각하고 있는 값어치, 이걸 주관적 가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요소수를 판매하는 사람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이거 달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부르는 게 값인데 지금 20만 원이나 200만 원에 사겠다는 사람도 있는데 따라서 지금 현재 이 요소수는 200만 원의 값어치가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걸 주관적 값어치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판단하면 되는지 안 된다? 안 돼요. 사회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값어치, 객관적 값어치. 계약 당시 사회통념, 객관적 가치. 이거 가지고 판단해라. 이게 첫 번째. 현장 물개념.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상식적으로 사회통념을 가지고 주관적 값어치가 아닌 뭘 가지고 객관적 값어치를 가지고 판단해라. 이게 첫 번째 건. 현장 불균형. 자, 두 번째. 급부와 반대급부와 현장 불균형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궁박하거나 경솔하거나 무겸하거나 셋 중에 하나. 우리 돈이 많고 20만 원이나 200만 원을 주고 살 생각도 있어. 그리고 꼼꼼한 사람이야. 세상 일도 아주 뛰어나. 달고 달았어, 우리. 뭐 이런 경우 불공정한 행위가 안 된다는 거예요. 피해를 당한 사람이 궁박, 심하게 쫓기거나 경솔하거나 무경험, 세상 물정을 모르거나 이 셋 중에 하나 해야 된다. 여기서 궁박, 쫓기는 걸 말하죠. 똥끗하는 거. 돈에 쫓기는 것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쫓기는 것도 포함합니다. 돈은 많은데 요소수가 하루하루 줄어드는 게 눈에 보여. 정신적으로 피해지겠죠. 그런 거. 정신적 궁박을 포함한다. 경솔은 성급한 거 말하는 거고, 무경험은 세상 물정 모르는 거. 남들이 다 경험한 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거. 보통의 생활 영역에서 경험이 없는 것. 특정 영역의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 생활 거래 경험 부족을 말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피해자는 궁박하거나 경솔하거나 무경험하거나 셋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 정신적 궁박을 포함 특정한 영역의 경험 부족이 아닌 거래 일반 경험 부족. 이런 게 무경험의 개념이 됩니다. 이렇게 피해자는 궁박하거나 경솔하거나 무경험해야 돼. 그 다음 폭리를 취한 놈은 피해자가 궁박하거나 저놈 겁나게 쫓기네, 경솔하네, 세상 물정 모르네 라는 걸 알아. 그런데 보통 저 사람이 세상 물정을 모른다는 걸 알아. 그러면 저 사람을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를 생각하는 게 보통일까요? 도와주려는 게 보통일까요? 도와주려는 게 사회질서예요. ATM기 앞에서 ATM기를 한 번도 사용해보지 못한 사람은 경험이 없으니까 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걸 뒤에서 본 사람은 저 자식을 울고 먹을까를 생각할까요? 도와줄까를 생각할까요? 도와줄까를 생각하는 게 사회질서예요. 근데 이 자식은 반대야.
울고 먹을 생각을 해. 그걸 이용의사라고 합니다. 폭리의사라고 해요. 피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알면서 도와주기는커녕 그걸 이용해 먹을 생각. 이 세 가지를 갖고 그게 불공정한 행위의 요건이 됩니다. 폭리 요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 요건.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문제가 생기는데 피해자 을이 직접 10,000원짜리 요소수를 20만 원 주게 산 게 아니라 피해자의 대리인이 있어서 대리인. 얘가 10만원짜리를 10만원, 20만원 주고 사왔어. 을이 병한테 돈을 주고 야 네가 좀 가서 사와라. 자, 병은 을을 대신해서 계약을 했죠. 대리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병이 10,000원짜리를 20만원 주고 사왔어요. 자, 이게 불공정한 행위가 되려면 피해자가 궁박경솔 무경험해야 되잖아요. 근데 피해자가 직접 거래하지 않고 대리인이 거래했잖아요. 그러니까 궁박경솔 무경험이 누가 궁박경솔 무경험해야 되는가에 문제가 생겨요. 이 계약이 불공정한 행위가 됐을 때 계약을 한 대리인 병이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해야 되는지 아니면 피해자인 을이 궁박경솔 무경험해야 되는지에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대법원은 나눠서 봐요. 궁박은 본인 기준으로 판단해라.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해라. 피해자가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피해자의 대리인이 계약을 한 경우에 그 계약이 불공정한 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궁박, 경솔, 무경험을 피해자 본인 가지고 판단할 것이냐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는데 우리 민법에 규정이 없어요. 원칙은 대리인 기준으로 하라는 규정은 있어요. 근데 불공정한 행위는 따로 규정이 없어. 그래서 우리 대법원이 나눠서 본다. 궁박했는지는 누굴 기준으로? 본인 기준으로. 경솔했거나 경험이었거나 이건 누굴 기준으로?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라. 이런 것들이 요건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이 요건에 대한 입증 책임이 나오는데 그건 어려워요. 지금 안 봅니다. 일단 오늘은 불공정한 행위가 뭐냐? 폭리행위를 말한다. 그게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하냐? 그 다음에 입증 책임이라는 게 나오고 네 번째 효과가 나와요.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이 되면 무효죠. 무효죠. 무효니까 똑같아. 이행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어. 근데 이행을 했다면 돌려주고 돌려받아야 되는데 반사회 질서행위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돼요. 여기도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이 되는데 그 불법 원인급여가 요 폭리자한테만 적용이 돼요. 요 폭리자만 나쁜 놈이에요. 살인 청부계약은 둘 다 나쁘죠. 그게 반사회 질서행위야. 그런데 불공정한 행위는 반사회 질서 행위이기는 한데 요 놈만 반사회적이에요. 요 놈만. 그죠? 왜? 을이 궁박경솔 무경하다는 걸 알면서도 도와주기는커녕 이용해 먹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폭리자만 반사회적인 놈이에요. 다시 말해서 폭리자가 준 것만 불법 원인급여예요. 폭리자가 준 것만. 폭리자는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반면에 피해자가 준 건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럽니다. 반사회 질서행위와 다른 점이 그거예요. 그래서 조문을 따로 뽑아놓은 거예요. 거기서 달라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50페이지에 보면 불공정한 범죄행위 폭리행위라고 돼 있고 백사조가 있습니다. 의의가 있고요. 양가로의 성립요건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객관적 요건이 있죠. 쭉 읽어주시면 되고요. 판례 밑에 보면 동그라미 2번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과 밑에 기억, 오른쪽에 궁박, 정신적 심리적 원인이 기인할 수도 있다. 무경험, 일반적인 생활경험 부족을 의미, 니은, 대리인에 의한 경우,
경설무경은 대리인 기준으로, 궁박은 본인 기준으로 이렇게 되죠. 자, 밑으로 쭉 내려가면 적용범위라고 조금 중요한 게 하나 눈에 보입니다. 맨 밑에 줄에 보면 증여가 있죠. 증여는 공짜로 물건 주는 거죠. 주기만 하죠. 받는 게 없죠. 다시 말해서 급부만 있어요. 반대급부가 없어요. 그러니까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을 수 없지. 그러니까 증여 같은 것은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뭐 이렇게 되죠. 다음 페이지. 효과.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두 개. 체크해달라. 됐죠? 그 정도 일단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반사회 질서 행위와 관련된 사회적 타당성 관련된 두 가지. 반사회 질서 행위 및 불공정한 행위에 관한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기본 이론 시간에 꼭 숙지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조금 어려운 것들은 건너뛰었으니까요. 기본이 되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됐지요? 오른쪽 보세요. 예제. 틀린 것을 골라주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5번을 갔더니 마지막 줄에 주관적 가치를 가지고 판단하라. 틀렸죠. 아까 행위 당시 상식에 따라서 객관적 가치를 가지고 판단하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불공정한 행위는 문제가 나오면요. 겁나게 쉽게 나옵니다. 10초도 안 걸려서 답을 고를 수 있게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가 법률행위 유효 요건 중에서 법률의 목적이라는 놈이 갖춰야 될 요건들 4가지를 본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의사표시 요건으로 가면 되는데 느닷없이 법률의 해석이라는 게 하나 살짝 끼어들어 있습니다. 자, 이 법률행위 해석은 뭐냐? 법률행위 목적이 실현 가능한지 또는 적법한지 사육 타당성을 갖췄는지를 파악하려면 먼저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 되죠. 그죠? 그게 법률행위 해석이에요. 당사자가 계약을 통해서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그 목적이 실현이 가능한지 적법한지 사회적 타당성을 갖췄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법률행위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정하는 것. 그게 법률행위 해석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필요할까? 예를 들어서요. 갑이 A 토지를 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을이 갖고 있는 땅이 A 토지, B 토지 두 개가 있는데 A 토지를 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을한테 어찌된 영문인지 B 토지를 팔아라 라고 표시를 했어요. 표시를 A 토지를 원하고 있었는데 계약서에는 B 토지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 유효냐 무효냐를 판단하려면 그 전에 갑과 을은 A 토지를 매매한 건지 B 토지를 매매한 건지를 먼저 확정을 지어야 돼요. 그죠? 법률행위는 의사를 표시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 갑이 원했던 게 뭐냐 도대체? A 토지였냐? B 토지였냐? 갑이 원했던 거, 그게 목적이죠. 그 목적이 의사에 따라서 A 토지였냐? 아니면 계약서에 표시된 대로 B 토지였냐? 먼저 확정한 다음, 그 다음 그 계약이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판단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걸 법률행위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법률의 해석이란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을 말하고 그 목적은 의사 표시 속에 들어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의사 표시를 해석해야 되는데 그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더라. 그러니까 어디에 기준을 삼아가지고 해석할 것인지를 미리 정해놓을 필요가 있다. 여기서 우리 뭐 원칙이 표시를 기준으로 해서 표시. 원칙이 뭘 기준으로 해석한다고요? 표시를 기준으로. 이런 해석 방법을 규범적 해석 이렇게 불러요. 무슨 해석?
규범적 해석. 그래서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당사자의 의사가 무엇인지와 상관없이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확정지어야 된다. 당사자 의사가 무엇인지와 상관없이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확정지어야 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 해석을 뭐라 한다고요? 규범적 해석. 그런데 의사를 기준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더라. 세 가지가 있습니다. 더 있는데 기본적으로 세 가지. 첫째, 을이 갑의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네? 을이 갑이 A 토지라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또 하나, 상대방이 없는 경우. 이건 몰라도 돼요, 여기까지. 마지막 거. 양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 갑과 을의 의사가 합치한 경우. 자, 대표적인 판례가 있습니다. 갑과 을이요. 갑이 갖고 있던 X 토지를 매매하기로 의사가 합치가 됐어요. 현장까지 갔다 왔어요. 갑과 을이. 현장에서 X 토지를 딱 찍어서 그 X 토지를 사고 팔기로 의사가 합치가 됐습니다. 사무실로 와서 계약서를 씁니다. 당연히 X 토지라고 표시해야 되죠. X 토지 지번을 착각했어요. X 토지는 100번지인데 갑과 을은 X 토지를 100-1번지라고 착각하고 있어. 그래서 분명히 X 토지를 사고 팔기로 의사가 합치가 됐지만 그 X 토지의 지번을 착각해서 계약서에는 100-1번지 Y 토지로 표시를 해버리고 이 Y 토지가 을에게 등기가 넘어간 사건이 있었어요. 나중에 다툼이 생겼어요. 갑하고 을 사이에. 갑과 을은 A 토지를 매매한 거냐, X 토지를 매매한 거냐, Y 토지를 매매한 거냐 다툼이 생겼어요. 그럼 당연히 법원은 갑과 을은 X 토지를 매매하였다 또는 Y 토지를 매매하였다라고 확정을 지어줘야 되잖아요. 여기서 규범적 해석을 하면 무슨 토지를 매매한 거예요? Y 토지예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이 양당사자의 의사가 합치했다면, 뭐가 합치했다면? 의사가 합치했다면 계약서 이거 잘못 표시한 거죠. 잘못 표시한 거죠. 오표시라고 해요. 오표시는 이 원래의 X토지 매매 계약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걸 오표시 무해라고 해요. 이런 해석을 자연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자, 법률행 해석이란 당사자의 목적이 불분명할 때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 목적은 의사 표시를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 결국 해석은 의사 표시가 무엇인지를 해석하는 거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다. 어떤 경우?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 따라서 이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어디에 기준을 삼을 것인가를 정해놔야 되고 우리 민법은 표시를 기준으로 삼는 걸 원칙으로 한다. 이거를 규범적 해석이라고 부른다. 다만 특히 양당사자의 의사가 합치한 경우에는 그 잘못된 표시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그 합치한 의사대로 해석을 해라. 이런 걸 뭐라 한다? 자연적 해석. 그 자연적 해석의 대표적 예가 되는 게 바로 요 오표시 무해라는 거예요. 갑과 을 사이에 X토지를 매매하기로 이미 의사가 합치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X토지에 관한 지번을 착각하여 계약서에는 잘못하여 Y토지로 표시를 했다 하더라도 의사 합치한 대로 계약을 성립하게 되고 따라서 이 오표시는 X토지 계약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다.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돼요. 이걸 오표시 무해 이렇게 불러요. 자, 법률의 해석 여기까지 딱 기억합니다. 이 외에 보충적 해석이 있고
그다음에 해석에 전속적 권한이 있는 기관이 어딘지가 나오고 해석의 성질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건 지금 몰라도 됩니다. 53페이지. 법률 행위 해석의 의 세 줄. 그 다음에 양가로 1번. 그 양가로 1번이 규범적 해석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한 장을 넘겨서 네모 3번. 자연적 해석. 동그라미 1번 세 줄. 당사자의 의사를 추구하는 것이다. 동그라미 2번. 오표시 무해. 아주 옛날에는요, 그 오표시 무해 가로 안에 있는 로마 영문자 있죠? 그걸 낸 적도 있어요. 팔사 데몬스트라치오를 낸 적이 있어. 지문에 미친 개또라이가 출제원으로 기어 들어가가지고 지 무슨 지식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하여튼 병신들이 다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표의자 및 상대방이 표시행위를 원래의 의미대로 이해하지 않고 이와 다른 의미로 이해한 때 원래 이해한 의미대로 성립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말이 어렵죠? 쉽게 생각하세요. 당사자의 내용과 다르게 표시. 당사자가 생각하고 있던 내용과는 다르게 표시. 그런 게 오표시라고 있어요.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맨 위에 부동산 매매 계약에 있어서 쌍방 당사자가 모두 갑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서 계약서상 목적물을 을토지로 표시했다 하더라도 갑토지를 목적물로 한다는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는 이상, 그죠? 갑토지를 계약한 걸로 봐야 할 것이고 을토지는 계약을 한 게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계약서에 써있는 Y토지에 대한 이전 등기도 무효가 된다. 왜? Y토지는 계약을 한 적이 없으니까. 이런 걸 자연적 해석증 오표시 무해 원칙이라고 합니다. 법률 해석은 오늘 이 정도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나머지는 지금 안 보셔도 됩니다. 58페이지 보세요. 예. 갑은 을소유 X토지를 사용하던 중 그 X토지를 사기로 합의하였으나 계약서에는 Y토지로 잘못 기재했다. 계약은 무슨 토지에 성립해요? X토지. 답은 1번. 겁나 쉽지요. 그죠? 뭐야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거야 도대체? 기출문제들이에요 다. 근데 이걸 틀리셔. 시험장 가서 또 거저먹는 문제들 많습니다 우리. 이런 문제들만 갖고 꾸역꾸역 맞추면 75점 나오는 거예요. 70점 75점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 실수하지 말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61페이지로 갑니다. 자, 우리는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를 보고 있고요. 그 중에 모든 법률행위가 공통적으로 갖춰야 될 일반적 유효요건을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당사자의 능력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목적의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을 갖출 것까지 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법률행위의 필수 구성 요소. 의사표시. 이게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가를 보게 됩니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필수 구성 요소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 의사표시가 만약에 비정상적이라면 법률행위 필수 구성 요소인 의사표시가 비정상적이라면 당연히 뭐도 법률행위도 비정상이겠죠. 다시 말해서 의사표시가 비정상적이라면 법률행위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우리 민법에 4가지를 규정해 놨어요.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그 필수 구성 요소인 의사표시가 정상적이어야만 유효다. 따라서
비정상적인 경우에 법률에는 어떻게 되는가? 그걸 우리 민법이 규정해 놨다 이런 뜻이에요. 이때 이 비정상적 의사표시가 크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거. 또 하나는 의사하고 표시는 일치하지만 누군가로부터 사기를 당했거나 협박을 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민법상 비정상적인 의사표시가 두 종류.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와 일치는 하지만 사기나 강박을 당한 경우. 강박이나 협박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의사의 흠결 이렇게 불러요. 의사의 흠결. 또는 내심의 의사가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도 말해요. 이렇게도. 다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도 말해요. 진의가 아니다. 이렇게도 말해요. 의사하고 표시가 아까 저기 A 토지, B 토지 이렇게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그냥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다 그러면 될 거를 다양한 표현으로 의사의 흠결이라고도 하고요. 내심의 의사가 결여되었다라고도 하고요. 진의 아니다라고도 합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자, 이때 이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것,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것, 의사를 표시한 값, 표의자, 의사를 표시한 값, 표의자라고 부르는데요. 의사는 A고 표시는 B야. 불일치해. 그거를 표의자가 알고 있는 경우와 모르고 있는 경우로 나눠요. 알고 있는 경우를 의사의 의식적 흠결 이렇게 부르고요. 모르고 있는 걸 의사의 무의식적 흠결 이렇게 부르는데 거기까지는 몰라도 돼. 일단 의사를 표시한 사람이 자신의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요 알고 있는 경우가 두 개. 진이 아닌 의사 표시, 허위 표시. 모르고 있는 게 하나, 차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의사 표시가 일치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의사의 흠결이라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이거는 따로 불러요. 하자 있는 의사 표시라고. 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총 4가지 비정상적 의사 표시가 있습니다. 이 4가지 비정상적 의사 표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그거 보는 거예요. 그 중에 107조가 제일 간단해요. 자, 요것만. 107조. 진이 아닌 의사 표시라고 합니다. 자, 조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61페이지, 62페이지 다 필요 없습니다. 63페이지 갑니다. 거기 가면 비정상 의사 표시가 박스가 있고 박스 밑에 진이 아닌 의사 표시 또는 비진의 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107조 동그라미 이게 1항이고요. 이 2항입니다. 그 다음에 1항이 문장이 2개가 있어. 가운데 그러나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나눠져 있죠. 그러나 앞에 있는 걸 본문, 그러나 뒤를 단서 이렇게 불러요. 107조 1항은 107조 1항 본문과 단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107조랑 본문 뭐라고 되어 있어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이라고 되어 있죠. 진이 아님이 뭐야?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함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대로 효력이 있다. 그대로 표시한 대로 효력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비진의 표시예요. 뭐냐? 갑이요. 사직의 의사가 없어요. 그런데 연봉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고자 사직서를 내버렸어. 자, 이때 갑의 사직서 제출. 진의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사직할 생각은 없어요. 사직서를 냈어요, 표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 불일치를 갑이 스스로 알고 있어. 이게 비진이에요. 그런데 이 경우에 원칙이 표시한 대로 그대로 유효하다.
그러니까 갑은 짐을 싸라. 그죠? 이게 비진이 표시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진이 표시는 거짓 사직서 이거 갖고 머릿속에 생각해요. 107조 1항 본문. 갑이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이게 107조 1항 본문. 그런데 단서 상대방이 갑의 진이 아님을 사직의 의사가 없음을 알았거나를 악의라고 합니다. 알 수 있었다를 과실이라고 해요. 그러면 갑의 이 사직서 제출은 무효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알았다 악의. 자, 알 수 있었다. 주의를 했더라면 조심을 했더라면 알 수 있었는데 부주의해서 몰랐다를 줄여서 알 수 있었다. 결국 알 수 있었다는 부주의해서 몰랐다예요. 부주의를 뭐라 그래요? 과실. 그러니까 알 수 있었다는 선인데 과실이 있는 걸 말합니다. 상대방이 사직의 의사가 없다는 걸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그럼 무효가 돼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갑의 사직서 제출이 유효하려면 상대방은 갑에게 사직의 의사가 없다는 걸 모르면서 과실이 없어야 되겠죠. 그죠? 이거 같이 묶어서 응용을 해야 돼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악의, 알 수 있었다, 과실, 그럼 무효다. 그러니까 유효가 되려면 상대방은 선의, 그리고 무과실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백지조인항. 2항. 이게 설령 무효라 하더라도 누구한테는 직설이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허위 표시가 있을 겁니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세요. 비진이 표시가 무효라 하더라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제3자에게는 무효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 무효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 백지조 2항. 근데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어떤 의미인지 다음번에 할 겁니다. 자, 오늘은 첫째, 비진이 표시가 뭐냐를 조문 가지고 확인하자. 107조 1항을 확인한 다음 얘를 떠올리자 거짓 사직서. 그리고 그 효과. 원칙적으로 표시한 대로 유효하되 다만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무효가 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주장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일단 이렇게 비진이 표시 의와 효과를 조문 107조 1항 본문과 탄서를 가지고 머릿속에 박자. 그 다음 비진이 표시가 성립하게 한 요건이 4가지가 있는데요. 의사 표시가 있을 것. 의사 표시가 불일치할 것에서 이 의사가 지인이. 세 번째,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을 것. 마지막으로 왜 비진이를 했는지, 왜 사직의 의사도 없이 사직서를 냈는지 그 이유, 동기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비진이 표시하게 된 이유나 동기는 묻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3가지가 요건이 되는 거예요. 이유나 동기까지 따질 필요가 있냐 없냐? 없다. 의사 표시가 있을 것, 의사 표시가 불일치할 것, 불일치를 스스로 알고 있을 것. 아까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의사 표시가 불일치합니다. 불일치를 갑이 알고 있습니다. 전형적 여기서 요 진의의 뜻이 문제. 이게 제일 중요하고 제일 어려워요. 비진이 표시에서는. 비진이 표시에서 말하는 진의의 뜻, 진의의 의미. 자,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을이 갑을 강력하게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갑이 재산을 강제로 뺏기는구나. 내가 힘이 없어서. 라고 생각을 해.
자,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건 재산을 줄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런데 일단 살아나가야 돼. 그래서 갑이 이렇게 마음을 먹어요. 일단 그리고 주어. 갑의 원래 본심은 뭐예요?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 즉 줄 생각이 없다. 그런데 일단 주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죠? 내가 살아나가려면 주겠다고 해야 되겠다. 에? 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줬어. 여기서 이거를 진의로 볼 것이냐, 이거를 진의로 볼 것이냐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위에 거를 진의로 보면요, 진의와 표시가 불일치하죠. 반면에 이걸 진의로 보면요, 진의와 표시는 일치하죠. 그죠? 일치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진의로 볼 거냐, 이거를 진의로 볼 거냐 말이에요. 자, 위에 걸 판례가 뭐라고 하면 갑이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 갑이 진정으로 바라는 게 뭐예요?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 꼭 되찾아야지. 이게 갑이 바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바라는 사항과는 달리 일단 주기로 마음을 먹은 거죠. 특정한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생각. 위에 거를 당사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사항 이렇게 말을 하고요. 가운데 거를 특정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 이렇게 말을 해요. 무지막지하게 어렵습니다. 이거 판례 문구가. 그런데 나중에 갑이요 뺏긴 재산을 되찾아와야 되죠. 갑이 뺏긴 재산을 되찾아오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강박을 이유로 하는 취소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기 강박이 되려면 일단 의사표시는 어때야 돼? 일치해야 돼요. 그래서 부득 우리 대법원이 비진의 표시에서 말하는 진이란 이거를 말한다.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죠? 이거를 의사로 보면요, 이걸 진의로 보면요, 불일치하기 때문에 가면 나중에 취소를 못해요. 다시 한번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려면 의사표시는 일치해야 돼. 그래서 강박에 의하여 재산을 강제로 뺏기는 경우,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본심이라 하더라도 일단 주기로 마음을 먹고 정여한 이상 의사표시는 일치하니까 이건 비진의 표시를 할 수 없다. 즉 비진의 표시에서 말하는 진이란 당사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정여 의사를 하겠다는 생각, 이거를 말한다. 요거를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해가 안 되면 외워야 돼요. 국민교육 헌장 외우듯이. 그런데 기본 강의 시간에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죠. 오늘 한 내용 중에 제일 어렵죠? 말이. 63페이지 보세요. 자, 조문 확인했고요. 밑에 1번 의 받습니다. 세 번째 줄까지. 거기에 심리유보라고 되어 있죠? 심리유보가 뭐냐? 속마음을 감춘다 그런 뜻이에요. 속마음을 감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판례를 보세요. 1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비진의 표시에서 말하는 진이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 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다.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것을 뜻하는 건 아니다.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강박에 의하여 증여를 하기로 하고, 요게 의사. 증여를 하기로 하고가 뭐예요? 주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 밑에 줄 증여를 표시한 이상 비진의 표시라 할 수는 없다. 즉 내심의 의사가 결여된 것,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판례가요 거지같이 어려워요. 말이 안 어려워요? 어렵죠? 저도 예전에 이 판례 이해하느라고 아주 똥을 쌌어요.
그런데 자꾸 읽다 보면 외워져요. 그리고 왜 이런 판례가 나왔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경우에. 강박을 이유로 취소를 시키려면 의사표시를 일치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사표시를 일치시키려면 이렇게 말을 비비 꽈야 되는 거예요. 우리 원래 말도 안 된다는 걸 말이 되게 하려면 말을 꼴 수밖에 없잖아. 그죠? 상대방이 못 알아듣게끔. 상대방이 포기하고 아이 그렇지 뭐 이렇게 넘어가게끔 하려면 말을 이렇게 비비 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읽어서 국민교육 한 장 외우듯이 머리에 각인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 장 넘깁니다. 요건 타이틀만 의사표시가 있을 것. 양가로 1번 불일치할 것. 3번 알고 있을 것. 그 밑에 효과 1번 원칙 유효. 맨 밑에 판례가 남아있죠. 사립대 교수가 거짓으로 사직원을 제출했는데 이사회가 홀랑 받아버렸어요. 원칙대로 사직 효과는 발생한단 말이죠. 짐 싸라 말이죠. 반면 오른쪽 무효.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무효로 한다. 판례를 봅니다. 회사가 구조조정을 위하여 근로자들에게 일괄 사직서 제출을 요구. 그래서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해서 사직의 의사 없이 비진이죠. 회사는 사직의 의사가 없다는 걸 이미 알아. 회사가 요구했으니까 사직서 제출을. 그러니까 그 사직서 제출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그죠? 이렇게 비진이 표시가 무엇이고 조문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 그 조문에 따라서 구체적인 효과는 어떻게 되는가? 원칙과 예외로 나눠서 거짓 사직서 제출 가지고 이해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진의의 뜻이 뭐냐? 요거 주목해달라. 진의의 뜻 같은 건 한꺼번에 머리에 안 들어와요. 자꾸 반복하셔야 돼. 아시겠죠? 표정 보니까 안 받아들이시네. 잊어. 이건 잊어. 이거 잊어도 돼. 지금은. 집에 가서 또 생각하지 마. 플리즈. 괜히 그런 눈으로 절 쳐다보지 마시고 잊으라 그랬어. 저는 분명히. 그러니까 잊으라 그랬으니까 백질주 조문하고 거짓 사직서 제출 가지고 원칙과 예, 그것만 생각해 주세요. 아시겠죠? 네. 오늘 비진이 표시까지 했고요. 점점점 중요해져요. 비진이 표시보다는 허위 표시. 허위 표시보다는 착오와 사기 강박. 이게 더 중요해. 다음 주가 또 아주 중요합니다. 빠지지 마시고 복습 꼭 하시고 다음 주에 허위 표시부터 나가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